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후보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예.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대구 가야 되고요. 무슨 토론회를 8개나 잡아놔가지고 전국 투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 나와 계시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 주시죠? 고정되셨어요. 뉴스가.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허성무 소장님이 창원 시장 돼서 나가신 후로 계속 스페셜로 손님들을 모시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2조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이거 하면 시장 되는 겁니까? 어디 시장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박원석 1조, 네. 그리고 박용진, 이상일 1조. 이래가지고 좀 유연하게 돌아가려고요. 이게 퐁당이 될 수도 있고 퐁당당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A, B조인데 어디가 A고 어디가 B조인지는 알아서들 정하세요. 어쨌든 오늘 조는 이준석, 박원석 석브라더스조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붙여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석브라더스조가 지난 뉴스닥 하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핫한 뉴스의 주인공들이 되셨어요. 우선 박원석 의원님. 네. 아니 SNS에다 뭘 쓰셔가지고 그렇게. 그게 요즘에 참 SNS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되는데요. 우리 언론에서 SNS 취재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기자들이. 저는 저 나름의 약간의 답답함이 있어서 있었던 일과 소회를 좀 썼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들 다 시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 그 한 당사자를 얼마 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내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서 말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셨다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소회를 적으신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난 후에. 그래서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문자를, 이런 SNS를 하셨던 건데 누구냐 도대체 박원석 의원이 만난 그 사람은 누구냐? 장하성 실장 맞습니까? 그 언론에서들 많이 다 추측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 맞다 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누구냐 문제 이전에 이제 그런 갈등이 심각하게 이 수면 위로 드러날 만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제가 그거를 쓰기 이전에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정책을 하고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늘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당정청 간에 당연히 갈등도 있고 이견도 있는데 그런 갈등이나 이견을 이제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게 실력일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고 특히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 빨리 초기에 이 정부가 공약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방향을 제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누구냐보다도 그 갈등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내리막길을 좀 걷는 시점이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갈등 유발자로 이제 묘사되었던 분들이 나중에 또 영웅시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초기에 이제 정부 방침상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있었던 진영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장관, 그리고 나중에 유진용 장관, 이런 경우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평가가 많이 됐거든요. 복지부, 문화부. 지금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지금 서로 다른 아이디어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는 뒤에 이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제 1년쯤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봉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빨리 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는 봉합보다 그럼 한쪽이 그냥 물러나고 한쪽의 길로 가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약간 추세로 보이는 건 국민들은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나 몇 가지 우려되는 굉장히 이념적인 아젠다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부에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갈등이 처음에 부각돼 가지고 정부에서
그 두 분 아까 열고 있던 분들을 갈등 유발자로 몰았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 말이 좀 옳은 부분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좀 방향 수정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 그렇게 시그널을 받으셨다는 건데 박원석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이고요.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정책의 특성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 하에 구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서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들을 대비하는 정책들을 미리 단단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문제인데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종래의 경제를 운영하던 방식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통해서 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재벌 대기업 이런 쪽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건 과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너무 그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이런저런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보이는 모습 이걸 진화하려고만 하지 뚜렷한 그런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보면은요 정의당이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할 것 같은 게 이미 우회전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세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그널 보면은 장하성 실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하라고 했잖아요. 혁신 성장과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둘 다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어쨌든 공약 사항이니까 이제 좀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혁신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라는 두 가지 어쩌면 약간 좀 다른 듯한 모양새를 이제 가진 두 가지를 동시에 밀다가 나중에 경제 민주화는 싹 죽였어요. 방향을 이미 조금 틀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SOC를 이제 생활형 SOC 해야 된다는 발언 때부터 이제 건설 경기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고민이 있으시구나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 보수 야당 쪽은 이런 전환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릴 텐데요. 정의당은 이제 막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우회전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좀 화날 겁니다. 이제는 좀 보면은. 보죠. 예. 화가 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의 이 짚음이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박원석 의원님 표정 안 좋으세요 지금. 아니, 그나저나 이준석 후보. 지금 그 손학규 대세론 얘기 나오던데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예비 경선 수치 같은 걸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세론이 이제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손학규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근데 이번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질문하고 하니까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명예직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선대위원장을 명예직으로 했으면 책임감이 없는 거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여당과 제1야당의 이제 올드보이 논란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아래도 좀 작은 당이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영보이가 유리한 거예요? 해봐야 알겠죠, 그건. 근데 이제 손학규라는 그런 정치인이 갖고 있는 중량감이나 무게에 비추어서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뭐 대세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세론이라면 이미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런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건강한 측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렇게 경륜이 높은 후보가 나와서 젊은 후보들하고 경쟁하고 또 자기가 아무런 뭐 이전에 그런 프리미엄 없이 바닥에서부터 경쟁하겠다는 건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를요 하태경 의원하고 했거든요. 하태경 의원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손학규 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려웠잖아요.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될 줄 알았는데 치열하게 붙는 걸 보니까 서로들 뭐 경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바른미래당 오히려 가능성이 느껴지던데요. 하태경 의원님은 어디다 풀어놔도 똑같은 그런 아니 여전히 의석이 30석인 미꾸라지 잡는 매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님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워낙 핫 인물이 돼서 돌아오셔서 오늘 좀 디저트 간담이 길었고 주제로 들어가 보죠. 상한가. 박원석 전 의원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옥탑방 이제 떠나셨죠? 예, 삼양동에서 한 달 나기 하시고 이제 그만 이제 중단을 하셨는데. 자, 잠깐만요. 박원순 시장 골라오셨고 이준석 전 의원 상한가를 확인하고 가죠. 저는 트럼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뭐 박원순, 트럼프 다 유명한 분들만 꼽아오셨네요. 박원순 시장 상한가 맞아요?
강북 균형 발전 계획을 이제 한 달 나기 종료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 준비한 정책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단 뭐 그 즉흥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거 때부터 이제 여러 형태로 표출이 됐었는데 그런 정책을 준비하면서 그 정책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삼양동에서 한달락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 옥탑방에 들어가기 한 달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건 다 짜놓은 것이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논란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있었고 그랬었죠. 다른 한편에서는 저런 쇼라면은 해야지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은 보여주는 게 쇼라도 해라.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정책들을 아주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주민들이 가려워했던 곳을 긁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선을 하셨고 또 대선 경선에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게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뚜렷한 한 가지가 없다. 네. 그리고 뭔가 자잘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 큰 한 방이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제 정책 브랜드 그리고 일종의 업적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취자 이승희님 지금 그 순간 문자 주셨는데요. 강북 대통령 원순 씨. 그럼 이 강북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게 대선까지 바라봤을 때는 뭐 유리한 걸까요? 강북 대통령만 가면 안 되겠죠. 본인의 약간 이제 아킬레스건을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강남에서 지금까지 다른 민주당 후보와 다르게 지지율이 꽤 높았던 거는 의외로 본인의 취약지라 생각해서 강남 공략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강남 맞아요? 아니 동부간선 강북 사람이면 웬만하면 공감하겠지만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는 예산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투입하고 가다 보면 상암동 앞에 그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인데. 예를 들어 강남에는 뭐 올림픽대로 위에 뚜껑을 씌우겠다 지하화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공약 내셨고 선거 때마다 그런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강북 사람들에게 축적된 불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긴 표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전략적으로 강북에 더 공을 들이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게 전 늘 보이는 게요. 아하. 사실 이번에 보면 경전철 4개 노선 이제 뭐 이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그러면은 사실상 서울시정을 맡아오신 게 벌써 7년이 넘는데 그동안 착공 안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어지러 놓은 거 내가 치르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누적된 강북 시민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었는데 좀 늦게라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유리한 걸로 보인다. 강북 대통령 이미지. 아니 근데 강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저도 지역구가 상계동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은 왜 지금까지 안 했냐 그러면은. 여태는 뭐 했냐? 왜냐하면 왜 지금까지 동부간선도로 15년째 확장 공사하고 있냐. 근데 지금. 또 이쪽에서 나 여태라도 그럼 해야지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이 그 노원 지역위원장이어서 강북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그동안의 울분을 터뜨리면서 아니 동부간선도로 15년째 확장 공사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높아지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경전철 4개 노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임 시장 때 공약을 해놨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밀리다가 이제 착공을 하게 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뭐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감정도 있지만 또 이제 착수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고 한 가지 이제 우려로 제기되는 게 저런 그 강북 개발 계획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겠냐. 이미 여의도 용산 얘기하자마자 거기에 값이 뭐 얼마요? 한 달 동안 2억? 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그 구설수에 올랐던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뭐 그런 우려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전철 그 4개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심리가 자극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개발 계획 전체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전에 이제 뉴타운 계획처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대규모 상권을 개발하거나 이런 계획하고 좀 달라요. 일종의 이제 문화, 복지 또 뭐 환경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 종로에 아주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또 마을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의 연장 속에 있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현재의 그 강북 상태를 그냥 갈아엎는 게 아니고 그걸 놔둔 상태에서 필요한 걸 보강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전형적인 그런 이 토목
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보완을 하고 또 그런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문제군요. 네. 부동산 투기 이 바람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가느냐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 상한가 주셨어요. 이준석 후보의 상한가, 트럼프 대통령 상한가 맞아요? 모든 게 경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예전에 그 클린턴의 선거구처럼 경제 잘하면 웬만하면은 다 용서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현재 미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4%를 이제 찍었다고 하는데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4% 찍는 건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미국의 경제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 덩어리진 경제를 4% 키웠다. 특히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4% 성장률 도달했다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경제적으로는 뭐 이게 트럼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호황기에 이제 집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를 정해놓고 이거를 하향 조정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미국이 4%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거네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까 이제 이준석 위원장은 모든 게 경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모든 게 정치다. 이렇게 오히려 규정을 하고 싶은 게요. 이 사람이 자기의 대선 공약을 100%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 수단들을 보세요. 하나는 무역이고 또 하나는 이민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감세와 또 규제 완화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대선 때 다 공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선 때 이걸 공약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메리카 퍼스트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국 중심주의. 미국 최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민자들 다 내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허걱했잖아요. 필요하다면 뭐 대규모 감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공화당 주류들조차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100% 이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 대단히 잘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와 진짜 대단하네 이런 의미의 대단. 지금까지 미국의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오바마도 그렇고 그 앞에 부시 행정부도 그렇고 힘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힘을 과시하는 것 자체를 수단으로 쓴 적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뭘 할 것처럼 자꾸 힘을 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소위 말하는 EU나 이런 국가들이 보이는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면은 자국 악화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걸 하리라고 해서 예측도 못했어요. 보면은 그런 상식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하려고 어디 쳐들어가려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는 베푸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게 미국인데 지금은 세계 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전 신선합니다. 이런.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남북관계 정치적으로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그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큰 경제적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제 우리가 유탄을 맞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할 측면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뭐 관세 보복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뭐 한미 FTA도 아직 완전하게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북핵 문제와 이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결정적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 약속을 하고 못 잡았어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북미 간의 협상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잡는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국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측면에서 성과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위원장. 앞으로 미국이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수출 시장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우방이기도 한데 저는 많은 관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혈맹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웬만한 불합리함도 이제 쌍방이 서로 용인해 주는 것처럼 같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전부 다 이제 계산서대로 가는 것이다. 칼이다 이제.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국면에 우리가 계산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도 저는 이제 고민할 시점이라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오늘도 하한가는 발표만 하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
저는 민주당을 하한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꼭 지지율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표정 안 좋으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의당이 엄청 때릴 거예요. 이제 민주당. 이 전 위원장님. 네, 저는 드루킹 했습니다. 보면은. 드루킹.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은 맞는 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뭔가 공허한 말들이 많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제 특검 과정 중에서 진술은 많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검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바라고 있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왔다. 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하한가 오늘 석브라더스 조와 함께 진행을 했고 저희 9월에 공개 방송해요. 오늘 지금 처음 들으셨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공개 방송 오늘부터 이제 공지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뉴스타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